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갑자기 깨신 적 있으세요? 새벽 2시, 3시쯤 별 이유 없이 눈이 떠지셨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잠깐만요. 지금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 4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응급실에서였습니다. 선생님, 73살 남성분이신데요. 심정지로 실려왔습니다. CPR 진행 중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저는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복도에서 한 할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울고 계셨어요. 옆에서 30대로 보이는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했어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고 가끔 어깨가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제도 저녁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체한 줄 알고 매실청만 타드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새벽에 깨보니까 우리 영감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19를 불렀는데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심장의 4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드셔야 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드실 거예요.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저는 지난 2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 사실 심장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는 것, 어깨 통증, 소화불량, 전부 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였어요. 만약 그 신호들을 알아챘다면 어땠을까요? 일주일 전에 병원에 오셨다면 간단한 검사와 시술로 깔끔하게 해결됐을 겁니다. 심장 손상도 없이 3일이면 퇴원하셔서 예전처럼 사실 수 있었어요. 근데 몰랐던 겁니다. 그게 심장이 보내는 신호인 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심장마비가 오기 일주일 전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실제로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19에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스피린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생존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이 좀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30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는 것이요. 작년 12월에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75 되시는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셨어요. 밤 11시에 주무시면 새벽 2시, 3시쯤 되면 갑자기 눈이 떠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변이 마려워서 그런가 싶으셨대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누우시면 잠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일찍 깨기 시작하셨어요. 12시에 주무시면 10시에 깨고 다시 자면 3시에 또 깨고 그러다 보니 낮에 피곤하시고 기운이 없으셨답니다. 부인께서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하셨는데 은사님은 그냥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 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깨셨는데 이번에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것도 숨쉬기가 좀 힘들 정도로요. 일어나 앉아서 한 20분쯤 있으니까 좀 나아지셨답니다. 체한 건가 싶어서 물 한 컵 드시고 다시 주무셨어요. 다음날 아침 은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동현아, 요즘 내가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데 뭐가 문제일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십시오. 제가 거기서 뵙겠습니다. 은사님은 처음에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셨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말씀드리니까 병원으로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관상동맥 3군데가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70%,
하나는 65%, 하나는 80%. 바로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스텐트 3개를 넣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은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동현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자다가 깨는 걸까요? 우리가 누워서 잘 때 혈액이 심장으로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그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해야 하는데 만약 심장 혈관이 막혀 있으면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야, 위험해! 일어나! 하고요. 일어나 앉으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니까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래서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지는 거야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야 하고요. 절대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자주 깨신다면 그것도 한 달 넘게 계속된다면 반드시 심장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깨셨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건 더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건 신부전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베개를 높게 베고 자야 편하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약해지면 누웠을 때 폐에 물이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높이 베고 반쯤 앉아서 자야 숨쉬기가 편한 거예요. 혹시 요즘 베개를 2개씩 베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소파에서 반쯤 앉아서 주무실 때가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턱이 아프거나 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이요. 올해 2월에 제 진료실에 오신 박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9 되시는 분이셨는데 한 달 반 전부터 턱이 이상하셨대요. 처음에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근이 찌릿찌릿했답니다. 이가 안 좋은가 싶어서 칫솔질을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번에는 턱 전체가 묵직하게 누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밥 먹을 때나 무거운 걸 들 때 더 아프셨어요. 치과에 가셨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도 했는데 치과 선생님이 이상이 없는데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신경성인가 싶어서 진통제 먹고 지내셨답니다. 그런데 2주쯤 더 지나니까 이제는 턱이 아픈 것과 함께 왼쪽 어깨까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특히 더요. 부인께서 이상한데 병원 큰데 한번 가봐요 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증상을 듣자마자 어르신, 지금 바로 심전도 찍어야 합니다 했어요.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75%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입원하셔서 다음날 시술을 받으셨어요. 스텐트 하나 놓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박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사실 턱 아픈 게 심장 때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치과만 3군데나 갔었어요. 여러분, 왜 심장 문제인데 턱이 아플까요? 우리 몸의 신경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신경과 턱으로 가는 신경이 척수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혼동해서 턱이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의학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턱 통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아래턱 전체가 조이듯이 아프거나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가 아픈 게 아니라 턱뼈 자체가 아픈 것 같아요. 둘째, 활동할 때 더 아픕니다. 계단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무거운 걸 들 때 턱이 더 아프다면 거의 확실히 심장 문제입니다. 셋째, 쉬면 좀 나아집니다. 10분쯤 앉아서 쉬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이런 패턴을 보이면 99% 심장입니다. 넷째, 턱 통증과 함께 왼쪽 어깨나 팔이 같이 아프면 이건 더 심각한 신호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많은 분들이 치과만 3군데, 4군데씩 돌아다니시다가 시간을 낭비하신다는 겁니다. 치과에서 이상 없다고 하는데 턱이 계속 아프면 그게 한 달 넘게 지속되면
무조건 심장내과를 가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20년 의사 생활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저린 증상이요. 제 친구 어머니 되시는 분이 작년 가을에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일은 되시는데 9월 초부터 왼쪽 어깨가 묵직하게 아프셨대요. 처음에는 50견인가 싶으셨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어깨 아프시니까요. 그래서 동네 정형외과에 가셨어요. 선생님이 나이 드시면 어깨가 굳습니다. 물리치료 받으세요 하시더래요. 2주 동안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왼쪽 어깨가 짓눌리는 것처럼 아프셨답니다. 이상한데 싶어서 다른 정형외과에도 가보셨어요. 거기서도 엑스레이 찍고 50점 맞습니다 하시더래요. 또 2주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왼팔 안쪽까지 저리고 찌릿찌릿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 어깨가 너무 아파서 깨셨는데 갑자기 가슴까지 답답하고 식은땀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제야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셔서 검사를 했더니 관상동맥 2군데가 심각하게 막혀 있었어요. 하나는 85%, 하나는 70%. 바로 응급시술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 친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가 한 달 반 전에 어깨 아프다고 하셨을 때 그때가 심장이 처음 신호를 보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심장 검사를 받으셨어야 했어요. 하루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재개하면서 울먹였습니다. 형, 나 정말 몰랐어. 어깨 아픈 게 심장 때문일 줄은. 여러분, 50견과 심장병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50견은 팔을 움직일 때만 아픕니다. 그것도 특정 각도로 올릴 때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심장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묵직하게 아픕니다. 50견은 어깨 관절 끝부분이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딱 그 부위만요. 근데 심장 문제는 어깨 전체가, 그러니까 목부터 팔뚝까지 넓게 퍼지는 통증입니다. 50견은 물리치료를 받으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집니다. 근데 심장 문제는 물리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심장 문제일 때는 어깨 통증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같이 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하는 증상들이요. 특히 왼팔 안쪽,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면 이건 거의 확실히 심장 문제입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물리치료를 3개월, 6개월씩 받으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꼭 심장검사를 받으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참는 게 가족한테 짐을 지우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요. 이번 달 초에 제 진료실에 오신 이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 되시는 여자 어르신이셨는데요. 3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있으셨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트림도 잘 안 나오고요. 처음에는 내가 좀 과식했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다음 날은 조금만 드셨어요. 근데 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안 맞나 싶어서 죽을 드셨는데 죽도 소화가 안 되더래요.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드셨습니다. 먹으면 그때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다음 끼니 먹고 나면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매 끼니 식사 후에 소화제를 드셨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이제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속이 거북한 거예요. 그것도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뭔가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딸이 엄마 병원 가봐요 했는데 이 어르신은 아이고 그냥 체한 건데 뭘 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대신 집에 있던 매실청, 생강차, 소화제를 번갈아 가며 드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점심 먹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도 식은땀까지 나고요. 놀라신 딸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근경색 직전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군데가 막혀 있었어요. 하나는 90%나 막혀 있었습니다. 응급으로 바로 시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시술이 끝나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3주 전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심장 때문이었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느끼신 소화불량은 사실 심장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왜 심장 문제인데 소화가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심장은 가슴 한가운데 있고 바로 아래에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위로 가는 신경들이 서로 가깝게 지나가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혼동해서 위가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한테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가슴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 어르신들은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인도 가족들도 체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쉬워서요. 심장 문제로 인한 소화불량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죽을 먹어도, 미음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진짜 소화불량이면 죽이나 미음은 잘 소화되거든요. 둘째, 소화제를 먹어도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은 좀 나은 것 같다가도 다시 불편해져요. 셋째,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은 배가 더부룩한 건데 심장 문제는 명치, 그러니까 가슴뼈 아래쪽이 답답해. 넷째, 활동할 때 더 심합니다. 계단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속이 더 거북하다면 이건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장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주일 넘게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꼭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어르신들, 특히 여자 어르신들, 제발 그냥 체한 거야 하고 넘기지 마세요. 매실청, 생강차, 소화제로만 버티지 마세요. 그게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신호입니다.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요.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 오신 정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 되시는 남자 어르신이셨는데요. 2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셨어요. 특별히 더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마에서 주르르 흐를 정도로요. 처음에는 갱년기인가 싶으셨대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패턴이 있더래요. 주로 무거운 걸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식은땀이 났답니다. 그리고 쉬면 10분쯤 있다가 멈췄어요. 운동 부족인가 싶어서 산책을 좀 하셨는데 산책을 하는데 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과 함께요. 부인께서 이상한데 병원 가봐요 하셨지만 정 어르신은 아니야, 그냥 몸이 좀 허한가 봐, 보약 좀 먹어야겠어 하시면서 한의원에 가셨답니다.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어 드셨어요. 2주 동안 열심히 드셨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주르륵 나면서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부인께서 깜짝 놀라서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셔서 심전도를 찍었더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바로 심장 혈관 조영술을 했고 관상동맥 2군데에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제가 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2주 전부터 나신 식은땀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오셨으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됐을 텐데요. 여러분, 식은땀이 왜 위험한 신호일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땀샘이 자극을 받아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마, 목 등에서 주로 나고요. 심장 문제로 인한 식은땀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나타납니다. 별로 더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해요. 둘째, 차갑습니다. 일반적인 땀은 따뜻한데 심장 문제로 인한 땀은 축축하고 차가워요. 셋째, 활동할 때 더 심합니다. 계단 오르거나 무거운 걸 들 때 식은땀이 나다가 쉬면 멈춰요. 넷째,
다른 증상과 함께 옵니다. 가슴 답답함, 숨참,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나요. 제가 20년간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식은땀을 흘리셨어요. 식은땀은 심장이 보내는 가장 긴박한 신호입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과 함께 식은땀이 나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는 것.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신다면 심장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턱이나 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 치과에서 이상 없다는데 한 달 넘게 계속된다면 심장검사를 받으세요. 셋째, 왼쪽 어깨나 팔이 아프거나 저린 것. 물리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으면 심장검사를 받으세요. 넷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것. 소화제를 먹어도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 심장검사를 받으세요. 다섯째, 활동할 때 식은땀이 나는 것. 이건 가장 긴박한 신호니까 바로 119를 부르세요. 어르신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을 뻔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참는 게 자식들한테 더 큰 짐을 지우는 겁니다. 병원비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술비, 입원비로 몇 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광경이 뭔지 아십니까?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우시는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왜 참으셨어요? 하면서 우는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시면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그게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7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생존율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 증상을 인지하는 순간 시계를 봐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6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증상이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계시다면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오후 3시 27분 가슴 답답함 시작이라고 적어두세요. 나중에 응급실에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10분 기다리는 것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찹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빨리 와주세요.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주소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파트면 동후수까지, 단독주택이면 대문 앞 특징까지 자세히 말씀하세요. 세 번째 단계,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119가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힘들더라도 현관문을 열어두고 신발도 벗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거실 불도 켜두세요. 밤이면 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 아스피린이 있으면 씹어 드세요. 집에 아스피린 100mg짜리가 있으면 니아를 씹어서 드시세요. 총 400mg입니다. 반드시 씹어서 먹어야 효과가 빠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리장장애가 심하시거나 뇌출혈 병력이 있으시면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혈액순환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확신이 없으시면 119 전화했을 때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아스피린 먹어도 되나요? 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반쯤 누우세요. 완전히 눕지는 마세요.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반쯤 기대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약간 높이세요. 그리고 꽉 끼는 옷은 풀어주세요. 벨트, 넥타이, 브래지어 같은 거요. 숨쉬기 편하게 해야 합니다. 6번째 단계.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119 부르면 거창하잖아. 그냥 내가 택시 타고 가지 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시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119 구급차에는 응급처치 장비가 다 있습니다. 산소도 줄 수 있고 심전도도 찍을 수 있고 심정지가 오면 바로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서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여러분이 119 타고 오시면 병원에서는 이미 심장내과 의사, 간호사, 시술팀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어요. 7번째 단계. 가족들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전화번호가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아들, 딸, 며느리 이렇게 관계를 표시해서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단계를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공유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계실 때 증상이 오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해 두셔야 해요. 첫째,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119 부르고 나서 이웃한테도 전화해서 제가 지금 119 불렀는데 현관문 좀 봐주세요 하고 부탁하세요. 둘째, 평소에 아스피린 100mg짜리를 집에 준비해 두세요. 약국에서 파니까요. 그리고 어디 뒀는지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셋째, 자식들이나 친한 친구한테 매일 안부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으세요. 나 괜찮아 하고 연락이 오면 안심이 되잖아요. 만약 하루 종일 연락이 없으면 확인하러 올 수 있고요. 넷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식들한테 알려주세요. 절대 안 알려줄 거야 하지 마시고요. 응급 상황에서 문 열어줄 사람이 없으면 119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본 환자분 중에 혼자 사시는 78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119를 부르셨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식들이 몰라서 119가 30분이나 문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자식이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살았거든요. 그 30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살아나셨지만 심장 손상이 컸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심장 건강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권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할 일, 5분 동안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시면 5분 정도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면서 몸을 깨우세요. 이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체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어젯밤에 잠은 잘 잤나? 중간에 깬 적은 없었나? 지금 턱은 괜찮나? 어깨는? 속은 편한가?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일어나세요. 먼저 옆으로 누운 자세로 몸을 돌리세요. 그 다음 손으로 침대를 짚으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앉은 자세로 1분 정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절대 급하게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색을 확인하세요. 얼굴이 청백하거나 입술색이 안 좋으면 빈혈이나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이나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눌렀다가 뺐을 때 자국이 남아있으면 부종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다리에 부종이 올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5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혈압과 맥박을 재세요. 입에 혈압계가 있으시면 아침에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노트에 기록하세요. 12월 23일 오전 7시, 혈압 135에 85, 맥박 72.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두 번 잰 혈압보다 한 달 동안 매일 잰 혈압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6번째, 아침 식사는 천천히 소량으로 드세요. 아침에 과식하시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럼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 바로 활동하지 마시고 20분 정도는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7번째, 오전 중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가볍게 10분, 15분 정도 걸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숨이 조금 찰 정도로만 걷는 겁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이때도 증상을 체크하세요. 걷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식은땀이 나면 바로 멈추고 쉬세요. 그리고 그날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아침 루틴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30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0분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 루틴을 1년 동안 꾸준히 하신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 남자 어르신이셨는데 고혈압이 있으셨거든요. 이 루틴을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셨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제 몸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병을 예방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드려도 아무리 좋은 시술을 해도 여러분이 본인 몸을 돌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본인 몸을 잘 관찰하고 신호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시면 저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한가해지는 세상, 그게 건강한 세상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뭔가 두렵거나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놓친 신호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병원 가시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심장 시술 받고 나서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셨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병원에 저 같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선생님,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온 건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닙니다. 별거 아니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안심하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조기에 발견한 거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을 확인하러 가는 곳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저녁 드실 때 이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오늘 유튜브에서 심장 관련 영상을 봤는데 말이야. 우리 가족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5가지 신호를 가족들한테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서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비싼 선물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 가족 건강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다짐과 함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내일 검진 예약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혈압계 사드렸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보람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참지 마세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주들 결혼식도 보시고 증손주도 안아보시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 배운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